그가 맨발로 경원을 탈출해 피투성이가 된 채 제 앞에 쓰러졌을 때 저는 그제야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배신, 그리고 세상을 뒤흔든 반격,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계속 지켜보시면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저와 제 남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레지던트였습니다.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피곤하고 가장 흔들렸던 나날이었죠. 우리는 같은 수련팀에 속해 매일 병동과 강의실, 수술실을 정신없이 오갔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서서 잠시 졸거나 벽에 기대 눈을 붙이는 게 전부일 때도 많았습니다. 새벽 3시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때 그는 저보다 반발짝 앞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고 처치가 끝난 후에는 말없이 제 이마에 묻은 핏자국과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술 실수를 해서 지도 교수님께 호되게 꾸중을 들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나서서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해주었죠. 그런 밤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당직실 문 앞에서 하얀색 도시락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집에서 만든 반찬 2가지가 들어있었죠. 옆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꼭 챙겨 먹어요. 몸은 자기 거니까. 그의 글씨체는 반듯하면서도 부드러운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도시락통은 제가 훗날 집에서 가장 소중히 간직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레지던트 생활은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경쟁과 냉정함은 병원 복도를 스치는 바람처럼 소리 없이 흘렀고 모두가 전문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모든 환자의 사망 시간을 기록했고 심지어 그들을 위한 사망 노트를 만들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다. 더 나은 의사가 되기 위해 그런 그를 제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당직 시간 틈틈이 몰래 만났습니다. 데이트 시간은 고작 몇 분에 불과했죠. 병원 옥상일 때도 있었고 주차장 비상계단일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깰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제가 7분 동안 깊이 잠들도록 해주었습니다. 훗날 그는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깨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기 전 그는 저를 한번 납골당에 데려갔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함께 모셔진 곳이었죠. 그날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겐 이제 피를 나눈 가족이 없어. 하지만 당신은 내 평생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고 그는 부모님의 유골함 앞 명패 아래에 작은 글씨 한 줄을 새겼습니다. 따님은 잘 지냅니다. 제 평생을 바쳐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던 해 그는 이미 전문의가 되었고 저도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정되면 함께 해외 의료 봉사단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병원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마을로 찾아가자.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남편 박시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모든 것, 충격적이고 가슴 찢어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 박시우는 그의 양어머니인 최은희 선생님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시우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죠. 시우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친척들은 그를 짐짝처럼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잃고 구석에만 숨어있는 어린 남자아이를 진심으로 키우려 하지 않았죠. 당시 최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이셨고 존경받는 교육자이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 복도에서 시우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 교무실 앞에 벌서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달아서 하얘진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아이는 무척이나 단정한 모습이었다고 했죠. 선생님은 그 순간 어릴 적 잃어버린 자신의 남동생을 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은 몰래 시우에게 도시락을 싸다 주고
숙제를 도와주셨습니다. 훗날 남편이 병으로 위중해지자 선생님은 가정을 돌보면서도 이 아이는 내가 운명적으로 지켜야 할 아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남편은 입양을 반대했지만 선생님은 결국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고 시우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친아들과 딸이 자라면서 이 외부인에게 적대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차별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시우를 우리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딸은 시우의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훔쳤고 밤에 오줌을 싼 뒤 시우에게 뒤집어 씌웠으며 몰래 화병을 깨고 누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새 아이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옷과 음식, 학비까지 모두 공평하게 해주셨죠. 하지만 공평할수록 그 공평함은 오히려 불공평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훗날 선생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유산 문제가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들은 양어머니에게 그 애는 우리 가족이 아니니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와 시우는 타지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이런 사정을 자세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최 선생님을 몰래 금성시 제3요양병원이라는 정신병원에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시우의 결혼 초기에 우리가 배웠던 최 선생님은 온화하고 자애로운 어르신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병원에 오셔서 시우가 어릴 적 써드렸던 쪽지를 들고 와 한 글자 한 글자 외우셨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엄마, 언젠가 제가 엄마를 치료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시우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준 것이란다. 선생님은 늙으면 고향에 돌아가 산기슭의 작은 텃밭을 일구고 체리며 토마토, 상추를 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은퇴하면 선생님과 함께 그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죠. 우리는 미래가 아주 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우연히 실려온 한 응급 환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응급실 당직이었습니다. 한 나이 든 여성이 들것에 실려 들어왔는데 이마에는 찰과상이 있었고 몹시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관찰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한눈에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수백 번도 더 새겨졌던 그 얼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최은희, 66세, 정신질환 이력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뛰쳐나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우 씨, 나 어머님을 본 것 같아. 그곳은 동남아시아의 한 교민촌이었습니다. 저와 시우는 그곳에서 5개월간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고 상처를 돌봤습니다. 수술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산봉우리는 차가웠고 공기는 건조했으며 밤의 불빛은 희미해서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떠난 지 사흘째부터 저는 최은희 선생님, 제 시어머니이자 스승님, 그리고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4천만 원을 빌려가시며 곧 갚겠다고 하셨지만 그 후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SNS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은 하루하루 커져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지듯 소리 없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마을에 단 한 대뿐인 위성 전화기는 늘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료팀의 차량이 보급품을 위해 잠시 시내로 나갔을 때 저는 급히 사람에게 부탁해 짧은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아주 짧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답장 주세요. 시우와 윤서 올림. 하지만 우리가 모든 봉사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단 한 줄의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귀국하던 날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저와 시우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야간 기차를 타고 금성시로 향했습니다. 최 선생님의 집으로 곧장 달려갔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익숙한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긴 최은희 선생님 댁인데요. 혹시 여기 사시나요?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집 석 달 전에 제가 샀는데요. 전 집주인은 급한 일이 있다며 갑자기 이사 갔고 연락처도 안 남겼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우리는 머리 없는 파리처럼 모든 가능한 단서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학교를 찾아갔고 금성시의 요양원과 재활센터, 심지어 화장장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의 친자식들 그 남매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셨다니요? 저는 이를 악물고서야 겨우 그 말을 뱉어냈습니다. 전화기 너머 상대방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네,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은 간단히 치렀으니 굳이 두 분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잠시 어려움이 있으신 거라고만 하셨잖아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두 분 의사 아니세요? 의학적 증거를 믿으셔야죠. 상대방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고 망상 증세가 심했어요.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시설에 모신 거고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강렬한 불길함이 치솟았습니다. 그럼 유해는요? 어디에 모셨죠? 돈도 없고 미친 여자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줄 의무도 없어서요. 화장해서 바다에 뿌렸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습니다. 저는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한순간에 영혼을 모두 빼앗긴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누렇게 바랜 쪽지 한 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최 선생님이 그에게 써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얘야, 내 이름과 처음의 마음을 잊지 마라. 세상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며칠 후 우리는 한 응급병동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금성시 제3요양병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원불명의 여성 환자 한 분이 교통사고로 본원에 이송되었습니다. 환자분의 불분명한 말과 소지품을 토대로 혹시 찾으시는 분이 아닐까 하여 연락드렸습니다.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반쯤 개방된 재활병동이었고 벽은 얼룩덜룩했으며 침대보는 하얗지만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과 연고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한때 비를 맞으며 제게 도시락을 건네주셨던 그분. 그녀는 병상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찰과상이 있었고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눈빛은 흐릿했지만 익숙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윤서예요. 그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거의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우, 네가 맞니? 박시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엄마, 저예요.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엄마 모시러 왔어요. 그 순간 병실의 모든 공기가 굳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두 모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10년의 오해와 침묵을 뛰어넘어 오직 이 순간의 재회를 위해 달려온 것처럼 간호사는 우리에게 그녀가 새벽녘 길모퉁이에서 차에 치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며 자기는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날 속이지 마. 더 이상 날 가두지 마라고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맨발의 환자복 차림으로 거리를 헤매다가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던 겁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야 그녀에게 어떤 정신질환 병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가족의 요구와 정서불안을 이유로 강제 입원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즉시 변호사와 연락해 조사와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그저 그녀를 집으로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제가 이마를 닦아드리자 제 손을 살며시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곁엔 저희가 있어요. 그리고 집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어머님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우리 두 사람은 마치 영혼이 텅 비어버린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자취방 거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박시우는 하얀색 도시락통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그가 처음으로 저를 위해 밥을 해주었을 때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도시락통의 가장자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그 위에 아직 어머니가 씻고 닦고 사랑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비스듬히 떨어졌습니다. 본래 사람을 살려야 할 그 손은 지금 무력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유골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저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여 그 도시락통 뚜껑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마침내 결심을 한 사람처럼 그래, 어머님 고향으로 가자. 그곳은 선생님이 젊었을 때 자주 이야기하시던 곳 남강읍이었습니다. 산과 강물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죠. 그곳의 가을에는 가장 향기로운 은행나무가 있고 봄에는 가장 연한 죽순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젊었을 때 서쪽 밭에 체리와 토마토를 심으셨다고도 했죠. 그곳은 선생님이 가장 돌아가고 싶어 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옷가지와 선생님이 남기신 노트만 챙겨짐을 꾸렸습니다. 기차는 태백산맥을 넘어 구름을 뚫고 남강읍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황혼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낡은 우물가에는 비파나무 한 그루가 노란 작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밥 짓는 연기와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서 낡은 집 한 채를 빌렸습니다. 집 뒤에는 황무지가 있었는데 아마도 선생님이 젊었을 때 가꾸셨던 텃밭인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다시 개간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괭이로 땅을 파면 그는 옆에서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상추 2포기도 심었죠. 그는 이것이 선생님이 끝내지 못한 일을 우리가 대신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채소를 키워내자고 낮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돌보며 우리의 의술로 작은 보답을 받았습니다. 밤에는 등불을 켜고 선생님이 생전에 쓰셨던 교육 일기를 필사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선생님이 노트 귀퉁이에 적어두셨던 글귀를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는 펜을 멈추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자신을 떠나리라는 걸 계속 알고 계셨어.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당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남강에서의 날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가장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우의 감정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잠도 잘 자기 시작했고 저녁 무렵에는 마을 어귀의 작은 의원에 가서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장터에서 늙은 우체부 아저씨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시우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최은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아들이구만. 선생님이 나한테 편지 봉투 하나를 맡겨두셨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붙이지 못한 유서와 통장 하나였습니다. 통장 안쪽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시우, 내 아들아. 이것은 내 평생을 바쳐 너를 위해 남기는 것이다. 선생님은 시우의 이름으로 된 독립계좌를 만들어 모든 퇴직금과 저축을 모아두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자유를 잃게 되면 사후에 이 돈을 빈곤지역 환자들을 돕는 데 써달라고 명시해 두셨습니다. 시우는 그 통장을 보며 샘솟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용서하는 것이 아니야. 어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해드리는 거야. 우리는 다시 금성시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최은희 선생님을 불법으로 요양병원에 감금했던 그 남매를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제목은 불법 감금, 정신적 학대, 재산 사기, 사망 진단서 위조 등 여러 형사 책임이 포함되었습니다. 사건은 오랜 심리를 거쳐 마침내 반년 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최은희 선생님이 생전에 정신질환 기록이 없었으며 정신병원 입원 근거가 사실과 다르고 병원 측 역시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연대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두 자녀는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무단으로 인출한 모든 재산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날 박시우는 단정한 흰 셔츠를 입고 법정 중앙에 섰습니다. 그는 무표정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늙었을 때 그분 곁을 지켜주고 싶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박시우는 자신의 명함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박시우, 최은희의 아들, 우리는 반환받은 자금을 남강읍의 진료소에 기부하여 은희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시골 아이들과 노인들의 의료 지원을 전문으로 돕기 위해서였죠. 개소식 날 마을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 오래된 민요 한 곡을 불러주었습니다. 노랫말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늙은 나무 한 그루, 마음을 적시며 흐르는 작은 강물 하나. 저는 하늘가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떠나신 게 아니라고. 그저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어머니가 바라시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은희 선생님이 병상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시우야 하고 외쳤을 때 저는 마치 시간의 조각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쉬고 떨렸지만 엄청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침묵을 떨쳐낸 후에야 비로소 외칠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박시우는 앞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손을 놓으면 다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엄마, 저예요. 제가 너무 늦었죠. 그의 목소리도 쉬어 있었고 두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실에 대해 준비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진정한 재회의 순간이 오면 억눌렀던 모든 사랑과 후회는 산사태처럼 밀려온다는 것을요. 병실의 간호사들과 의사들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생이별을 보았겠지만 이런 재회는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던 어머니가 이토록 부서진 모습으로 아들의 품에 돌아오다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악독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일으켜 이불을 잘 덮어드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계시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들이 나를 여기에 보냈어. 내가 미쳤다고, 사람들을 해칠 거라고, 더 이상 자기들 엄마가 아니라고 하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애들은 바로 그 남매였습니다. 그녀가 피와 살로 키워낸 자식들이었죠. 내가 늙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더는 부양할 가치가 없다고 했어. 내가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너희만 예뻐한다고, 내가 위선적인 늙은이라고 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시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놓으면 그가 떠나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 애들은 내가 너희 엄마가 아니라고 했지만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잖니. 시우는 조용히 울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그녀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질문을 피하고 재정적인 부분을 숨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갑자기 진단서와 법원 서류를 들고 와 그녀를 강제로 요양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가 망상형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나는 병이 없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간호사에게 전화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내가 위험인물이라고 했지.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피부 아래에서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그녀는 매우 협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제때 약을 먹고 검사에 협조하고 심지어 의사와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시스템은 이미 그녀를 문제 환자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제정신이라는 것을 믿어주지 않았죠. 그녀는 3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발각되어 격리병실에 갇혔습니다. 며칠 전 병원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마침내 감시를 피해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맨발로 거리까지 달려나왔지만 차에 부딪혀 병원으로 실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입을 막고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박시우는 붉어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 돈은요? 저한테 빌려가셨던 그 돈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들이 빌리라고 윽박질렀어. 내가 자기들한테 빚진 거라고 하면서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 돈을 주면 평온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지. 누가 알았겠니? 그 애들이 돈을 받고는 나를 가둬버릴 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탐욕과 배신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꾸며진 유기와 재산 강탈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명확한 진술과 병원 진단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지역 언론에도 연락해 노인 인권 침해와 정신병원 남용 수용 절차에 대한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전국적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합동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 후 법원은 우리 사건을 수리했습니다. 재판 당일 어머님은 하얀 소복을 입고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미약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거짓으로 포장된 위선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늙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저를 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에 앉은 박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한 번도 저를 버린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시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법원은 그 자리에서 두 자녀의 불법 자산 유용, 허위 진단서 작성, 후견인 권리 박탈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선고했습니다. 요양병원 역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지만 한 시절의 시간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날 우리는 어머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그녀는 파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기쁜 일은 선생님이 된 것도 아이 셋을 키운 것도 아니란다. 너를 잘못 선택하지 않은 것이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강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심어놓은 토마토가 보고 싶구나. 그리하여 우리 셋은 함께 남강읍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마을 어귀의 작은 집에서 지내시며 매일 문 앞에 앉아 햇볕을 쬐고 우리가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환자를 돌보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웃음이 점점 많아졌고 주름도 덜 깊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옛말을 읊조리곤 했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마침내 돌아갈 곳이 있는 법이지. 한 번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구름 좀 보렴. 내 젊은 시절 머릿속 같구나.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가족은 한때 부서졌었지만 이제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남강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우는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발코니의 대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스치며 희미한 떨림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부서져 빛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냥 돈에 욕심이 많고 기껏해야 불효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머니를 죽게 만들려고 할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 속에서 찢겨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절망에 가까운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어. 내가 이 입양된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부당하게 독차지했다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든 걸 참았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는 갑자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손가락 관절에서 순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손을 잡고 휴지로 감싸며 낮게 말했습니다. 시우 씨, 당신은 불필요한 아이가 아니에요. 당신은 어머님의 유일한 진짜 자식이에요. 어머님의 선택, 어머님의 고집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었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을 떨더니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를 그렇게 아이처럼 소리내어 우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병원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탈출을 시도했던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단단히 기댄 채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조용한 포옹 속에서 삼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머님을 남강으로 모셔와 요양하시도록 하고 호적 및 의료기록 회복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립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여 믿을 만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배정받아 후속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친족의 강제 수용, 자금 사기, 의료 서류 위조 및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입건하고 그들을 피의자로 지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텃밭에 잡초를 뽑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그들이 정말로 징역을 살게 되면 슬프실 것 같으세요?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신도 성인도 아니란다. 그들을 사랑했던 과거도 있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상처받은 현재도 있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은 법이 알아서 하겠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온화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 거다. 그들은 악을 선택했고 나는 더 이상 그 악에 얽매이지 않기로 선택했으니까. 저는 문득 온갖 풍파를 겪은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강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 배신당했고 가족에게서 버림받았으며 사회 제도 속에서 억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도 날카로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였고 여전히 초등학교 교실에서 분필로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그려주던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선량함이 나약함이 아니며 강인함은 결코 소란스럽지 않다는 것을요. 몇 달 후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매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동시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모든 사기 금액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정신병원 관련 책임자들도 처분을 받았고 해당 기관은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뉴스가 보도된 후 사회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한동안 가짜 후견, 진짜 착취 사례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정부는 일련의 제도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어머님은 주목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우리와 기자들의 주선으로 짧은 인터뷰에 응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그저 평온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늙음은 질병이 아니고 선량함은 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그 시절 가장 감동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꽃을 키우셨습니다. 때로는 나무 의자에 앉아 우리가 진료하는 것을 지켜보셨고, 때로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자와 그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우는 다시 의료봉사 활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남강에 남아 의료 혜택이 부족한 이 시골 주민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 시립병원으로 돌아가 응급실 당직 의사로 일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삶을 지키고 서로를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해 그 낡은 하얀색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레지던트 시절 그가 매일 제게 가져다 주던 그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쪽지 한 장을 넣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그는 늘 웃으며 도시락통을 열고 쪽지를 가만히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말 평생 기억할게. 네, 우리는 절망을 겪었고 어둠 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랑을, 다정함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어느 날 아침 당신을 위해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님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깡마른 몸이 땅거미 속으로 거의 녹아드는 듯 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비쳐 마치 얇은 서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옆에 서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전에 본 적 없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한때 가족이라 자처했던 그 두 사람, 남매가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뻔뻔한 말투로 어머님을 비난하고 저를 조롱했으며 자신들의 탐욕을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복수라고 포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귀를 찔렀지만 소리내지 않고 참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님이 일어나 무릎의 먼지를 가볍게 털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두 눈은 여전히 빛났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릴 때부터 무시당했고 내가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했지.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한다. 어쩌면 나는 정말로 너희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생각해 본 적 있니? 내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나는 그 아이에게 단지 밥을 주고 책을 읽게 한 것이 아니었단다. 너희에게도 나눔과 자비를 배울 기회를 준 것이었어. 너희는 그 아이가 너희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란다.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공간 전체를 침묵으로 뒤흔들었습니다. 그 남매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손에 든 가방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기와 궤변으로 어머님을 물러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지만 이번에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당신들을 형과 누나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단절인지 그것은 증오가 아니라 명확히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법원의 판결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남매는 형을 선고받았고 어머님의 재산을 반환하고 어머님과 의료기관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뉴스는 다시 여론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머님의 용기를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이 가정의 붕괴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 모든 반응에 초연하셨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애들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책임을 져야지. 하지만 나는 그들의 사과도 후회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남강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님은 여전히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셨고 가끔 옆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편은 다시 시골 순회 진료에 투입되었고 저는 응급의료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산 위의 절에 가서 어머님을 위해 등을 달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님이 어머님께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천천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외로운 이들이 서로 기댈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그 필체는 깨끗하고 힘이 있었지만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고통 속에서 떨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고난을 마주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2년 후 어머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마치 잠이 든 것처럼 평온하게 가셨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온갖 상념이 적힌 그 사막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죠. 나는 그저 아이 하나를 키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 아이가 바로 나의 새로운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녀를 위해 간단하지만 엄숙한 고별식을 열었습니다. 그날 날씨는 아주 좋았습니다. 햇살이 산 사이로 쏟아져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그 텃밭을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심지어 타지에서 일하던 대학생 몇 명도 일부러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한때 그녀가 마을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흰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몇 년 후 저와 남편은 이 시절을 기록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제목은 봄물은 다시 흐르고였습니다. 우리는 책 속에서 사랑과 배신, 고난과 재생을 이야기했고 책으로 얻은 인쇄 전액을 시골 정신건강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어머님처럼 한때 제도에 삼켜졌던 사람들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길 하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을에 작은 지역사회 의료 및 심리지원센터를 세우고 어머님의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진 팻말이 서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 두렵게 만들지 않는 집이다. 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늘 양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밤에도 다른 사람에게 빛 한 줌을 나눠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처럼. 어머님은 고개를 숙이고 막 법원에서 온 편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가벼웠지만 그 무게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아이의 형기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었습니다. 법이 답을 주었지만 마음의 균열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저렇게 변해버린 걸까? 저는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저주도 비통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숨막히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저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그들이 그 길을 선택한 거지 어머님이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낳았고 키웠고 가르쳤지. 그런데 사람답게 사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구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지금처럼 이 늙은 여인이 안쓰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토록 강인해서 한 손으로 가정을 일으키고 모든 비바람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바람 속에서 소리 없이 떨고 있는 늙은 나무 같았습니다. 제 남편은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도 이제부터 자신이 그녀의 유일한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날은 하루하루 지나갔고 우리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옆집의 작은 집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셨죠. 가끔 저녁 무렵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를 가져오시기도 했죠. 한 번은 식탁에 부추 한 단을 놓으며 웃으셨습니다.
이 부추는 생명력이 참 강해. 사람처럼 배워도 또 자라나지.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새로 생긴 주름을 보며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헝겊 신발을 만들고 작은 책가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몰래 휴대폰으로 인터넷 요리법을 배우기도 하셨죠. 예전처럼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도, 형을 선고받은 두 아이에 대해 언급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 그 상처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바람이 몹시 불었습니다. 어머님은 홀로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외투를 덮어드리자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그 애들이 아직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 내 품에 뛰어들어 엄마라고 부르지.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단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그 말을 허공에 흩뿌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렇게 엄하게 굴지 않았다면, 그렇게 고집부리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누구 한마디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떠나기 전에 그 애들이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후회했으면 좋겠다. 단 한순간이라도 말이야. 그리고 늦봄의 어느 아침, 우리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는 남매중 누나가 쓴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감정 없이 냉담한 사과문이었습니다. 잘못을 알았고 후회만급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를 증오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이곳에서 조용히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님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편지지를 꽉 쥐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녀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모든 건 여기서 멈추자. 1년 후 어머님은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죠. 그녀의 몸은 마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병상을 지켰지만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후회는 없단다. 임종을 앞둔 마지막 날, 그녀는 우리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마지막 몇 년 동안 나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서.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 밖에는 마침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는 듯 혹은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유골을 그녀가 손수 일군 텃밭에 뿌렸습니다. 봄이 오자 그 땅에는 다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체리 토마토, 파, 상추 모두 생기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은 텃밭가에서 뛰어다녔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분명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추석, 우리는 고향에 돌아와 어머님의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제 남편이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당신이 선하다면 세상은 마침내 당신에게 다정함을 돌려줄 것이다. 당신이 침묵한다면 진실이 마침내 당신을 대신해 말해줄 것이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의 눈가에 반짝이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무게이자 사랑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떠나셨지만 그녀의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렸습니다. 저 땅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2부 시어머니와 동영상 멜정바 단비디오 방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서 저를 응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탐험해봐요. 저는 다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제안에 따라 잠시 시어머니께 딸을 돌봐달라고 부탁드렸죠. 딸은 올해 8살이고
마침 여름방학이라 집에 아무도 없어 불안했습니다. 막 직장에 복귀해서 일이 많았고 남편도 출장 중이라 집에 없어서 저는 거의 매일 집에 오자마자 지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밤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다른 사람 앞에서 치마 입은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순간 멍해져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 단톡방에서 옷 안 입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딸의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 딸이 목욕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을요. 영상 속에서 딸은 작은 팬티만 입고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동통한 게 벌써 발육이 시작된 것 같네 라는 글까지 덧붙였습니다. 단톡방의 친척들은 어머님이 애를 참 잘 보시네. 진작에 맡길걸. 예전엔 애가 비쩍 말랐었는데 같은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역시 서울 애들은 뽀얗고 예쁜 애라고도 했죠.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즉시 시어머니에게 왜 이런 걸 올렸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게 뭐 어때서? 시골 애들은 그 나이면 다 빤스 바람으로 뛰어다녀. 너만 유난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단톡방에 남자들도 많아서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알았어, 다신 자랑 안 할게. 딸내미는 참 귀찮아. 아들이었으면 누가 이렇게 신경 썼겠어?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신 후로 계속 둘째를 낳으라고 꼭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고 저를 닥달했습니다. 아주버님 댁에 이미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말이죠. 그녀는 입으로는 영상을 지웠다고 하면서 제게 휴대폰을 보여줬지만 확인해보니 자기 휴대폰에서만 삭제했을 뿐 다른 사람들 휴대폰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단톡방의 동영상을 다른 곳에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다들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캡처 사진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 씨, 우리 남편이 어쩌다 좀 이상한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꾸 이상한 영상들을 올리나 봐. 어젯밤에 그걸 보다가 웬 여자아이 영상을 봤는데 혹시 혜진 씨 딸 아니야? 캡처 사진을 보니 틀림없이 제 딸의 그 영상이었습니다. 방장이 영상을 올리자 아래에는 남자들이 역겨운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거의 미칠 뻔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한 짓을 동료에게 털어놓았죠. 원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런 단톡방까지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인간 쓰레기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는 어서 시어머니와 확실히 이야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다른 가족들에게 떠벌릴까봐 걱정이었습니다. 비록 제 딸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입은 무서우니까요. 어떤 소문이 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연수 중이라 일주일에 한 번만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 갑자기 러닝셔츠 차림으로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해 그 단톡방의 프로필 사진과 참여자 명단을 모두 캡처해달라고 했죠.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헬스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달았죠. 이 몸매 좀 보세요. 연세가 드셔도 발육이 참 좋으시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씩씩거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몸매 좋다고 칭찬한 건데요. 왜 화를 내세요? 그녀가 영상을 내리라고 하자 저는 삭제를 누르고 지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도 단톡방에 퍼뜨리지 마세요 라고 썼지만 저처럼 참고 넘어가지 않고 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난스럽게 군다며 자기는 그냥 손녀가 통통해서 예쁘다고 칭찬한 것뿐인데 제가 자기 영상을 올렸다고 불평했습니다. 다행히 단톡방은 다 가족이라 괜찮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조심하라고
제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건 대체 누군데? 자기가 늙어서 남들이 보는 건 싫은가 보지?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저는 단톡방에 답장을 남겼습니다. 내일 집으로 돌아가세요. 딸은 제가 알아서 돌볼게요. 그녀는 네가 돌볼 수나 있어? 라고 물었고 저는 당연하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단톡방에서 한참을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동료가 보내주는 그 단톡방 동향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원래 저는 그 단톡방이 시어머니 영상도 퍼뜨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만약 방장이 돈벌이나 영상 유포가 목적이라면 시어머니 영상도 올렸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딸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내보내고 싶었지만 그녀는 계속 버티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동료가 보내준 캡처 사진에서도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미 단톡방을 나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평소보다 일찍 딸을 데리러 학원으로 갔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에게 몇 번 부탁한 적은 있지만 그녀는 차가 없어서 보통은 제가 데리러 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시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위만 살피고 아이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딸은 혼자 뒤따라오고 있었죠. 그때 저는 봉고차 한 대가 천천히 제 딸을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즉시 엑셀을 밟아 그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차의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 손을 뻗어 제 딸의 책가방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아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제 차에 부딪혀 한 바퀴 돌더니 쓰레기통에 부딪힌 후 속도를 높여 도망쳤습니다. 저는 즉시 차에서 뛰어내려 딸을 끌어안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가, 괜찮니? 딸은 방금의 아찔했던 상황 때문에 이미 놀라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흥분해서 제게 따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아무 이유 없이 남의 차를 들이받아? 저는 딸을 안고 뒤로 물러서며 그녀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왜 횡단보도 건널 때 제 딸 손을 안 잡으셨어요? 왜 그렇게 빨리 걸으셨어요? 왜 이런 외진 길로 오셨냐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약간 죄책감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지름길로 온 것뿐이야. 네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남의 차를 들이받으면 잡혀갈까봐 겁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딸은 시어머니에게 맡기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꽉 끌어안고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누구에게도 제 딸을 맡길 수 없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딸이 방금 유괴될 뻔했다고. 제가 엄마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딸을 내어줄 수 있겠냐고. 경찰은 제 감정이 격앙된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녀를 함께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 후 경찰은 근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그 수상한 봉고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시어머니의 행동이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에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밖에서 모텔을 잡아 묵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어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안에서 울며불며 며느리가 살갑지 않다고 손녀 데리러 갔을 뿐인데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가 좀 가까이 왔다고 남의 차를 들이받았다며 제가 성격이 포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누가 제 남편에게 연락할 수 있냐고 자기는 더 이상 우리 집에 못 있겠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 형님 시누이 단톡방에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동서가 그렇게 불효막심해요? 그럼 앞으로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래도 애는 우리 집 핏줄인데 어떻게든 데려와야죠. 시어머니는 즉시 동조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 손녀는 당연히 내가 지켜야지. 사실 저는 딸을 낳은 후로 몸이 계속 좋지 않았고 남편이 힘들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우리는 둘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흘이 멀다 하고 아들을 낳으라고 닥달했고 그래서 제 딸에게는 항상 무관심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저는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평소에 애 데리러 가라고 하면 귀찮아서 꼼짝도 안 하시고 맨날 집에서 화투나 치시더니 오늘은 왜 갑자기 그렇게 적극적이세요? 저는 그녀가 답하기도 전에 바로 이어서 썼습니다. 딸 데려오실 때 손 한 번 안 잡고 혼자 쌩쌩 걸어서 애를 저만치 뒤에 버려두셨잖아요. 그런 분이 할머니 자격이 있으세요? 저는 경찰서에서 받은 CCTV 캡처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제 딸이 유괴될 뻔한 과정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할 말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믿고 애를 맡기겠어요? 사실 많은 가정에서 시어머니의 부주의로 아이에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육감은 계속해서 이 일이 시어머니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증거가 없을 뿐이었죠.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예전에 찍어둔 시어머니의 러닝머신 영상을 동료 남편에게 보내 그 이상한 단톡방에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는 조금 난감해했습니다. 원래는 남편을 그 단톡방에서 탈퇴시키려고 했는데 저를 돕기 위해 잠복 근무를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녀가 며칠간 지켜본 결과 그 단톡방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젊은 여자를 몰래 찍거나 아이들을 몰래 찍는 영상들이 올라오는 평범한 공유방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방장이 이미 그녀의 남편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거래에 관심이 있는지 떠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할 건지 아니면 평생 소유할 건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장난삼아 평생으로 하죠 라고 답하자 상대방은 즉시 거주지 주소, 나이, 이름, 그리고 이동 경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상대방이 이미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동료는 이미 그 자료들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이 조건을 다 편집해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장은 성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고 물건을 받은 후에 1억 원을 더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래 과정이 소름 끼치도록 능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동료도 남편을 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떻게 이런 단톡방에 들어간 거야? 그는 예전에 모텔에서 묵을 때 룸메이트가 끌어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동료는 망설임 없이 남편에게 상대방의 요구대로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돈은 자기가 내주겠다고요. 저는 너무 감동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2천만 원을 그녀에게 송금했습니다. 거래가 성공하자 상대방은 바로 물건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송 전까지는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며 물건을 받은 후에 잔금을 치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보안 조치가 아주 철저하다고 자랑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이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든 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딸이 유괴될 뻔했던 경위와 함께 모든 것을 경찰에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깊은 밤에 형사팀장님이 직접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것을 보니 막 집에서 달려오신 듯 했습니다. 앉자마자 그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인신매매 단톡방을 발견하셨다고요? 빨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잠든 딸을 안고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팀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직을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저희가 찾던 그 일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도와 시어머님을 이용해 그들을 유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단톡방에는 시어머니의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그녀가 단톡방에서 말을 섞을 수는 있어도 이런 일을 계획할 머리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이런 단톡방을 이용해 저를 협박하려 했다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알았든 몰랐든 제 딸을 해치려 한 모든 관련자들을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녀가 그들에게 팔려가는 것이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어차피 저도 성인군자는 아니었고 마음먹으면 누구보다도 잔인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딸을 제가 믿는 학원 선생님 댁에 맡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르는 곳이었고 아무도 추적하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경찰과 협력하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는 범인들을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형님이 단톡방에서 자기 가족이 마침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며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양쪽 다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와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동생이 돌아와서 이 꼴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요.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했습니다. 저는 표면적으로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오기만 하면 시어머니는 자연히 나타날 테니까요. 저는 식당 하나를 예약하고 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어른스러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가족은 화목해야 해. 동생한테 걱정 끼치지 말고 내 딸도 꼭 데려오고 나도 조카 본 지 오래됐네. 저는 마지못해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형사팀장님께 보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사실 저는 형님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동기를 알 수 없었을 뿐이죠. 얼마 후 저는 식당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이었죠. 다행히 제가 룸을 예약해서 망정이지 그 두 아이가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걸 보면 진작에 식당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주버님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내 조카는 왜 안 왔어?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 얼굴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귀걸이를 만지며 조용히 통화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학원 가야 해서 못 왔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저를 보고는 콧방귀를 뀌며 휙 돌아 사랑하는 큰손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제 딸을 볼 때는 항상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주버님네 두 아들을 볼 때는 보물이라도 본 듯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메뉴판을 가져와 비싼 해산물 요리를 줄줄이 주문했습니다. 제 딸이 집에서 거위알 하나 먹으려고 하면 어린애가 뭘 그렇게 좋은 걸 먹냐. 거위알이 계란보다 얼마나 비싼데 계란 먹으면 되지라고 잔소리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중잣대의 극치였죠. 그녀는 제 돈으로 큰손자들을 기쁘게 해주면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그녀가 거리낌 없이 주문하는 것을 쳐다보자 그녀는 뭘 째려봐. 내 손주들이 좀 먹겠다는데 그것도 아까워? 내 딸이 왔으면 남은 거라도 좀 먹었을 텐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항복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 어머님, 이 식당에는 어머님 손주들이 좋아하는 주스가 없는 것 같아요. 밖에 편의점 가서 2병 사오시는 게 어때요? 걸으면서 소화도 좀 시키시고요. 그녀는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카카오톡으로 2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신이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저는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말투를 바꾸어 말했죠.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설마 저랑 어머님 사이의 사소한 집안일 때문만은 아니겠죠? 형님은 아주버님을 쳐다보더니 헛기침을 한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별일은 아니고 너희 부부한테 돈 좀 빌리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을 빌리신다고요? 두 분은 항상 잘 사시는 줄 알았는데요. 지난 몇 년간 저희가 어머님께 드린 용돈도 결국 두 분 주머니로 들어갔잖아요. 집도 사고 차도 사셨으면서 왜 또 돈을 빌리시죠? 형님은 아주버님을 쳐다보며 글을 세게 한 대 쳤습니다. 다 내 형님 때문이지? 돈 가져가서 도박하다가 1억 넘게 날렸어. 지금 집에서 그 돈을 어떻게 갚아? 나도 정말 죽을 맛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단톡방에서 사람 한 명을 평생 소유하는데 1억 2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딸이 그들의 빚을 갚기 위한 재물이 될 뻔했던 걸까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 상황을 형사팀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는 이 단서를 조사할 테니 계속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지금 생활이 넉넉지 않아요. 매달 집 대출금 내야 하고 딸 학원비만 해도 몇백만 원은 나가요. 저도 이제 막 다시 일 시작해서 여윳돈이 정말 없어요. 형님이 입을 열기도 전에 아주버님은 이미 분노에 차 책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죠. 나한테 그딴 개소리 하지 마. 너 그냥 우리한테 돈 빌려주기 싫은 거잖아. 네가 집안 돈 관리하는 거 다 알아. 가난한 척하지 마.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돈이야. 네가 안 빌려주면 내 동생한테 너랑 이혼하라고 할 거야.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갑게 대꾸했죠. 무슨 근거로요? 당신이 도박해서 진 빚을 왜 우리가 갚아줘야 하죠? 우리가 당신한테 빚진 거라도 있어요? 아주버님은 분노에 차 일어나 책상을 뒤엎으려 했지만 형님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저에게 말했죠. 우리가 안 갚는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너희 집 지을 때 우리한테 5천만 원 빌려갔잖아. 그 해에 애 아프다고 3천만 원 더 빌려가고 그전에는 엄마 입원했다고 또 몇천만 원 가져갔잖아. 어느 한 번 우리가 안 도와준 적 있어? 저는 그들이 과거에 빌려간 돈 내역을 하나하나 침착하게 읊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접시 하나를 집어 제게 던졌습니다. 저는 몸을 피했고 접시는 뒤쪽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욕했습니다. 이 쌍년아, 그건 내 동생 돈이야. 걔 대학 다닐 때 우리가 뒷바라지 해줬어. 이제 와서 돈 좀 빌려달라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대? 진작에 널 손봐줬어야 했는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님은 그를 밀쳤습니다. 저도 일어나 분노에 차물었습니다. 똑바로 말해요. 대체 뭘 팔려고 했어요? 원래는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일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물줄기가 제게 날아왔습니다. 제 온몸이 젖었죠. 이 나쁜 여자야. 감히 우리 아빠한테 소리 질러?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널 벌하겠다. 그들의 아이가 물총을 들고 제게 미친 듯이 쏘아댔습니다. 저는 화가 폭발해서 물총을 빼앗아 던져버렸습니다. 저리 꺼져. 나는 내 부모가 아니야. 너희 버릇없는 짓 받아줄 의무 없어. 아주버님은 제가 아들 장난감을 던진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제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탁자 옆에 유리병을 집어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병 조각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 오늘 다 같이 끝장내자. 나는 누가 내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해. 너희 가족이 힘을 합쳐서 나를 괴롭히려고? 어림없어. 나는 무섭지 않아. 내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아주버님은 역시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덮치려고 했죠. 그때 갑자기 밖에서 누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와보세요. 누가 잡혀갔어요. 이어서 식당 종업원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말했습니다. 손님들, 빨리 나가보세요. 그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들한테 강제로 차에 끌려가셨어요. 엄마, 아주버님은 경악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식당은 원래 좀 외진 곳에 있었고 옆에는 편의점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뛰쳐나갔을 때 아주버님이 그 편의점 직원의 멱살을 잡고 사람을 찾아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코웃음을 치며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찾을게요. 그리고는 바로 몸을 돌려 멀리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납치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당연히 남아서 수색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도시에서 머물 곳이 없었으므로 결국에는 뻔뻔하게 저희 집으로 와서 불쌍한 척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미 배은망덕한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 집에 가서 갈아입을 옷 몇 가지를 챙기고 집안에 CCTV를 켰습니다. 그들이 오도록 내버려둘 생각은 없었지만 그들 스스로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그들에게 열쇠를 주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집을 나서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아주버님네 가족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계단으로 몸을 숨겨 그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정말로 집 열쇠를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켜고 그들이 집에 들어가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았죠. 차에 타자마자 저는 모니터링 소리를 켰습니다. 아주버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없어지고 그 옆편네도 집에 없네. 그러고는 저희 집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중품이 보이면 형님에게 챙기라고 시켰죠. 다행히 저는 가장 값나가는 물건들은 미리 챙겨 나왔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행동은 모두 제게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만나더라도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때 형님은 제 화장품을 챙기면서 아주버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팔면 돈 꽤 벌 수 있겠지? 지금은 명예 이전이 안 되지만 도시에서는 절차도 복잡하니까 일단 값 나가는 것부터 챙기자. 엄마는 무슨 원수한테 잡혀갔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못 돌아올 수도 있어. 우리는 일단 뒤실을 생각해둬야 해. 전화번호부 같은 거 있으면 그 계집에 찾아서 돈 받고 넘겨버리는 게 낫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설마 그들이 스스로 진실을 털어놓을 줄이야. 저는 오래전부터 이 배우의 시어머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닐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아주버님이 그 변태 단톡방을 발견하고 시어머니에게 제 딸의 목욕 영상을 찍어 올리라고 지시했을 겁니다.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였겠죠. 방장은 그 영상을 보고 제 딸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와 연락해 거래를 성사시킨 후 바로 단톡방을 나갔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설마 제 동료 남편이 우연히 그 단톡방에 들어가 모든 흑막을 밝혀낼 줄은 몰랐을 겁니다. 만약 그 단계가 없었다면 제 딸이 어떤 운명에 처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에 저는 차 안에서 몸이 주저앉는 것 같았습니다. 두 다리가 멈추지 않고 떨렸고 핸들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은땀과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짐승들, 정말 짐승 같은 집구석이야. 다행히 저는 딸을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고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는 그 선생님은 제 대학 동창이었고 휴대폰 연락처 외에는 이름이나 주소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킨 후 마침내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 녹화 영상과 녹음 파일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저쪽 동료에게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조건을 제시하며 현금 1억 원을 준비해 물건을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물을 거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팀장님과 함께 동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은 즉시 잠복 요원을 투입해 동료의 남편으로 위장하여 상대방과 접촉하게 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상대방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만 고집했고 계좌 이체는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검거 작전에 저는 직접 참여할 수 없었고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 딸의 영상이 그 단톡방에 퍼졌고 저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변태들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주변에 잠복해 있을지 또다시 제 딸을 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빌린 모텔방에서 안절부절못했습니다. 매 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마침내 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서를 따라 현장에서 돈을 받던 용의자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총책과 여러 핵심 멤버들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총 20명 가까이 체포하여 끔찍한 인신매매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켰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경찰은 제게 증인 진술서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신매매 계획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아주버님과 형님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술서에 제 이름을 서명하고 이 악마들을 제 손으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이 그들을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그 집,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더러움이 그곳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집을 내놓고 딸과 함께 새로 얻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모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 따기에 저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나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부축해줘서 겨우 설 수 있었죠. 강민준과 결혼한 이래 그가 손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의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후에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철을 집어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와 몸싸움을 벌이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날 때려. 당신이 엄마 오라고 했잖아. 당신이 우리 집 주소 형한테 알려줬잖아. 당신이 바로 늑대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 원흉이야. 저는 스스로 냉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그들의 죄를 민준에게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오자마자 저를 때렸습니다. 이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굳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만 안 해. 감히 우리 엄마를 감옥에 보내. 우리 형이랑 형수까지 다 잡아넣어. 당장 합의서 써서 우리 엄마랑 형수 나오게 해.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꿈도 꾸지 마. 나는 그들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다시는 나올 생각도 못하게. 그들은 내 딸을 팔아서 빚 갚으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미친 소리. 민주는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우리 딸을 팔려고 해? 똑바로 말해봐. 그때 제 동료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제대로 말을 안 해? 오자마자 사람부터 때려놓고 눈까지 퉁퉁 붓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제대로 대화하자고? 양심도 없어?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난처한 얼굴로 마침내 목소리를 낮춰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고 싶지도 동료들을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아서 그를 따라 근처 찻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얼음으로 얼굴을 찜질하며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았으면 당신 딸은 이미 당신네 그 인간들한테 팔려갔을 거야.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 이 모든 게 당신의 그 어리석은 엄마랑 형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네가 일부러 자기를 꿰어내서 인신매매범들이랑 한패라고 누명을 씌웠다고 했어. 그래서 자기가 잡혔다고. 네가 합의서만 써주면
다들 나올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이 남자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정말 제가 꾸민 일이라면 그는 왜 저에게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걸까요? 민준이 일어서며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똑바로 물어볼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딸에 대해서는 너 지금 걔 만나면 안 돼. 나는 아직 우리 집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 지난 며칠 동안 나도 몰래 내 친구네 가서 걔 보고 왔어. 절대 데리고 나오지 않을 거야. 그가 이 말을 할 때 표정은 비정상적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만나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을 본 사람은 매우 만족했고 저는 민준에게 전화해 명예 이전 서류를 처리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왜 집을 팔아? 그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딸이 이 그림자 가득한 곳에서 더 이상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여기 공기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어쨌든 빨리 와서 서명이나 해. 민주는 결국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어서 한 말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안해. 나 이제 모든 사정을 다 알았어. 너 원망 안 해. 이 일은 확실히 우리 엄마랑 형이 잘못했어. 그가 이 말을 할 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너랑 딸이 정말 큰 상처를 받은 거 알아.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야. 그들이 감옥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 집을 꼭 팔아야 한다면 그 돈을 나한테 줄 수 있을까?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그들 변호를 맡기고 싶어.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저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열리고 닫히며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저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와중에도 저와 제 딸의 안식처가 될 돈을 가지고 딸을 팔아넘기려 했던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다니. 혜진아, 너 좀 철들 수 없어? 민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손바닥이 그의 초췌한 뺨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은 하마터면 딸을 잃을 뻔했어.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 편을 들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치에 맞는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큰일이 있었는데도 당신 일에 방해될까봐 나 혼자 다 감당했어. 그런데 결과가 뭐야? 당신은 나를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돈으로 그 짐승들을 구하려고 해. 민주는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그냥 눈 뜨고 당신이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그 사람은 내 엄마고 내 형이야. 우리도 지쳤어. 저는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이혼하자. 집 팔고 돈은 반으로 나누자. 당신은 당신 몫을 가지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한테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저는 단호하게 한치의 타협도 없이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크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아, 너도 엄마잖아. 우리 엄마도 그냥 어머니일 뿐이야. 형이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걱정돼서 위험을 무릅쓴 거라고? 당신 형네는 아들이 둘이나 있잖아. 왜 당신네 애들은 안 팔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내 딸 목숨은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냥 문제를 회피하고 모든 걸 합리화하고 싶을 뿐이야. 저는 말하면서 이전에 정리해두었던 증거들을 모두 그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당신이 천천히 봐. 나는 내일 구청에서 기다릴게. 민주는 결국 타협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살 돈이 필요했고 형네 두망난이도 키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가 서명을 마칠 때 놀랍게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진아, 나는 정말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저는 딸을 이끌고 고개를 돌려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똑똑히 봤지? 내 아빠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해친 사람들을 더 사랑한대.
앞으로는 만나지 말자. 그들이 또 너를 해칠까봐 무서워. 저는 위인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증오하는데 어떻게 딸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딸은 비록 어리지만 누가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지, 누가 뒤에서 자기를 계산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면 민준의 나약함 때문에 다시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딸이 강해져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했습니다. 민준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충격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나는 내 아이의 아빠지, 원수가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구하려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아이를 해칠 사람들인데 당신은 이해 못해. 지금부터 우리는 이미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냐고? 당신 없으면 우리는 더 잘 살 거야. 혜진아, 그렇게 제멋대로 굴지 마. 민주는 마침내 제가 예전에 알던, 하지만 지금은 혐오스러운 그 가부장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이혼했고 저는 딸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죠. 그리고 회사에 정근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삼선 도시로 이사했고 가진 돈으로 작은 집을 사서 딸을 그 지역 최고의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모자는 사실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종당한 장기말에 불과했죠. 그래서 징역 2년만 선고받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조카 딸을 판 죄 외에도 다른 여러 범죄가 있어서 총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님도 3년을 선고받았죠. 팀장님은 제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의 예리한 직감과 끈기 덕분에 제 딸과 다른 2명의 젊은 여성을 구할 수 있었고 6명의 중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요. 그는 저에게 모범 시민상을 신청해주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딸을 보호하기 위해 저는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원래 유심칩을 버렸습니다. 삶은 점차 정상 궤도에 올랐고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공사장 밖에서 우연히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안전모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지쳐 보였죠. 저는 피하려고 했지만 그는 한눈에 저를 알아보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모녀를 보고 그는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못 지내는 사람은 나였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돌려 이 아버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진실을 똑똑히 알고 있었고 할머니를 보러 간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몹시 후회한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형의 2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2아들은 예전에 할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말썽만 피운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괜찮은 직장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도시학교로 전학 간 후에 합심해서 동급생을 괴롭혀 머리를 깨뜨렸다고 합니다. 상대방 부모가 지역에서 꽤 유명한 기업가여서 전화 한 통에 직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저를 찾아 돌아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우리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날 찾아서 뭐 하게요? 돌아가서 당신이랑 같이 그 상전들 모시라고요? 꿈 깨세요. 저는 딸을 데리고 떠나려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통쾌했습니다. 그가 지금 겪는 고통은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그 애들 보육원에 보냈어.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며 일했어. 너를 찾기 위해서. 민주는 제 앞에 서서 지치고 후회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너를 찾았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정말 말도 안 되게 틀렸었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 그 모든 게
그들이 나를 속이고 이용한 거였다는 걸. 그들의 죄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였어.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거였지. 그런데 나는 거기에 빠져서 모든 돈과 모든 힘을 그들을 위해 쏟아부었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얻은 게 뭔 줄 알아? 매년 면회 갈 때마다 욕만 먹는 거였어. 그들은 항상 그 사람은 내 엄마고 내 형이야. 어떻게 그들을 탓할 수 있어? 라고 말했지. 마치 내가 아무리 많이 해줘도 당연한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그가 지난 몇 년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고통과 무력함을 털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봐, 나는 정말 깨달았어. 그리고 후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너랑 딸 정말 잘 부양할게. 이번에는 진짜 남편, 진짜 아빠가 될게. 그는 진심으로 말했고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때 나는 참고 또 참았어. 당신 가족에게 괴롭힘 당하고 모함당하고 막다른 길로 내몰렸지. 당신은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나를 억압했어. 그때 나는 매일 지옥에서 발버둥 쳤어. 그런데 지금 와서 당신이 내가 잘못했어.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내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뭐야? 그리고 내 딸은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은 왜 당신네 그 인간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당신 엄마 곧 출소할 텐데 그때 되면 당신은 또 그 사람 책임져야 할 거 아냐? 당신이 우리를 돌보겠다고? 하지만 당신 엄마가 다시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어? 민주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진작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어야 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파괴하려 했던 그 사람들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그가 예전에 저를 억누를 때 썼던 말들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도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해. 미안해 한마디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생각은 이제 그만둬. 저는 이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딸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민준의 그림자가 길고 외롭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땅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후련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정말 힘들고 정말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우리의 반대편에 서기를 선택했고 잘못된 사람들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우리 모녀의 밝은 날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